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 수많은 다리 중에서도 유난히 회색빛이 짙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듯한 양화대교 아래. 그곳에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낡은 방수포 텐트 하나가 있었다. 매일 아침 다리 위로는 최신 유행의 운동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조깅하는 사람들. 값비싼 정장을 입고 바쁜 걸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피를 든 젊은 엄마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누구도 다리 아래의 작은 텐트에 시선을 주는 이는 없었다. 마치 그곳은 도시의 풍경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얼룩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펄럭이는 방수포 안에는 세상의 전부인 서로를 가진 박진우와 그의 딸 서아가 살고 있었다. 박진우는 40을 갓 넘겼지만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를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햇볕과 비바람에 거칠어진 피부는 검붉은 색을 띠었고 얼룩진 플란넬 셔츠는 그의 몸에 비해 2 사이즈는 커 보였다. 소매 끝은 해져서 너덜거렸고 짧게 깎은 머리는 삐죽삐죽 제멋대로 솟아있어 무딘 가위로 직접 자른 듯했다. 진우는 말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말을 할 때면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골라냈고 마치 서두르면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느릿느릿 내뱉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고 어수룩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아예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8살 서에게 그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였다. 서아는 온통 무릎과 팔꿈치뿐인 빼빼 마른 아이였지만 앞니 빠진 미소와 어떤 구름도 뚫을 수 있을 것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은 짝짝이 분홍색 리본으로 묶어 2개의 탐스러운 몽우리처럼 양갈래로 묶여 있었다. 10월의 날씨에 비해 얇은 외투와 밑창에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서아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서아는 아빠의 소매를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속삭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빠, 아침이야. 우리 병 주우러 가야지.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눈을 비볐다. 그의 첫 질문은 늘 같았다. 어젯밤에 좋은 꿈 꿨어. 우리 딸, 서아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분홍 드레스 꿈꿨어. 그 드레스는 정말 모든 것이었어. 서아는 언젠가 시내의 한 상점 쇼윈도에서 그 드레스를 본 적이 있었다. 솜사탕처럼 달콤한 분홍색에 허리에는 작은 반짝이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등 뒤에서는 커다란 리본을 묶게 되어 있었다. 그때 서아는 차가운 유리창에 코를 바싹 대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바로 저거야. 진우는 그날 딸에게 약속을 했다. 서아야, 9번째 생일에는 아빠가 꼭 저 드레스 사줄게. 우리 동화 속 공주님처럼 공원에서 춤추는 거야. 서아의 9번째 생일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의 아침은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재활용품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진우가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매면 서아는 보도블록 위를 총총거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 저기 쓰레기통 옆에 캔 있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조용한 리듬이 있었고 그 춤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기에 완벽하게 작동했다. 진우는 동정 어린 손길을 받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와 함께 따라오는 시선들, 의심, 사람들이 핸드백을 더 꽉 쥐거나 길을 건너는 그 방식이 두려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스스로 벌었다. 여기서 500원, 저기서 1000원, 빵 한 조각을 사고 운이 좋으면 바나나 하나를 살 수 있는 딱 그만큼의 돈이었다. 진우는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모든 동전은 서아의 낡은 담요 밑에 숨겨둔 찌그러진 과자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해가 나무들 뒤로 모습을 감추자 공원은 대부분 텅 비었다. 공기 중에는 낙엽 냄새와 도시의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가슴에 무릎을 끌어안고 잔디밭에 앉아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진우는 그 옆에 앉아 뺨 안쪽을 잘근잘근 씹으며 손바닥에 놓인 동전들을 세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조용한 한숨 소리를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빠, 우리 이제 거의 다 모은 것 같아. 서아가 물었다. 진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거의 다 됐어. 정말이야. 아주 조금만 더. 서아는 그 말을 믿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정말로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난주에 주운 작은 깨진 거울 조각이었다. 서아는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미소 지었다. 나 이 드레스 입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엄청 빨리 돌 거야. 그녀는 팔을 쭉 뻗고 제자리에서 뱅그르르 돌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춤추는 거지. 아빠도 나랑 춤출 거라고 약속했지. 진우는 껄껄 웃었다. 그 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럼 이 아빠보다 춤 잘 추는 사람은 없을걸. 우리 딸. 하지만 그의 웃음은 찌그러진 과자 상자를 내려다보자 금세 사그라들었다. 그는 돈이 모자랐다. 아마도 2만 원 정도가 부족했다. 그 말은 내일, 토요일이 그의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했다. 필요하다면 방영십 리 안에 있는 모든 골목, 모든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했다. 그는 서아를 조심스럽게 그들의 임시 침대에 눕히고 소매로 딸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서아는 작년에 누군가 버린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았다. 눈 하나에 코도 없는 인형이었지만 서아는 마치 새 것처럼 그 인형을 아꼈다. 딸이 잠이 들자 진우는 텐트 밖에 앉아 가슴에 무릎을 끌어안고 머리 위로 멀리서 들려오는 차들의 소음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를 고치는 방법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서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 그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린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밤의 정적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내일 아침에는 자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 아직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진우는 다리 아래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도시는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다. 이따금씩 도로를 끙끙거리며 지나가는 버스의 소음과 유령처럼 스쳐가는 도로, 청소차의 희미한 기계음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재킷에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텅 빈 자루를 어깨에 맨 뒤 얇은 담요 아래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서아가 있는 텐트 쪽을 돌아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은 그의 아픈 다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약간 다리를 절뚝였다. 최근 들어 무릎이 계속 말썽이었다. 너무 많이 걸었고 너무 적게 쉬었기 때문이었지만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그에게는 임무가 있었다. 오늘 반드시 그 드레스를 살 만큼의 폐지를 주어야만 했다. 그는 약속했고 박진우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특히 딸에게 한 약속은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물레동의 한 식료품점 뒷골목이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그곳에 재활용 수거함이 넘쳐 흐르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이미 텅 비어버린 수거함이었다. 축축한 판지와 바나나 껍질 하나만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루를 고쳐 메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실망감이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도시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커피를 든 피곤한 눈의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났다. 그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다. 어차피 그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풍경의 일부 비켜가야 할 하나의 형태일 뿐이었다. 영등포 로터리 근처의 한 편의점 앞, 팔짱을 낀 경비원이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진우가 재활용 수거함에 채 닿기도 전에 경비원이 앞으로 나섰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어서 가쇼. 진우는 멈춰 서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보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냥 병 좀 주우려고. 그게 단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쇼. 경비원은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진우는 돌아서서 걸었다. 새벽에 찬 공기 때문이 아니라 타는 듯한 수치심에 뺨이 화끈거렸다. 다음으로 그는 주택가로 향했다. 어제가 쓰레기 수거일이었으니 혹시라도 아직 쓰레기통을 들여놓지 않은 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현관에 화분이 놓인 작은 파란색 집 담벼락 옆에서 그는 캔으로 가득 찬 투명한 봉투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아무것도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풀었다. 하지만 봉투를 어깨에 매는 순간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목욕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병만요. 다른 건 안 가져갑니다. 그건 사유재산이야.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뒷걸음질 치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소리쳤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늘 훔치고 늘 어슬렁거리지 동네 분위기만 흐려놓고.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떨어뜨리고 빠르게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다. 2블록쯤 갔을까. 자동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그의 앞에 멈춰 섰다. 후드티를 입은 10대 소년 3명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많아봐야 16, 17살 정도로 보였다. 그들 중 하나가 진우의 가슴을 향해 음료수 캔을 던졌다. 어이, 고물상 아저씨, 여기 하나 빠뜨렸네. 진우는 캔에 맞고 움찔했다. 그는 그들을 피해 걸어가려 했지만 한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시나 아저씨한테서 오줌 냄새나. 알아. 2번째 소년이 진우의 어깨를 밀쳤다. 아직 세게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진우는 방어적으로 팔을 올리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줬어. 그냥 가려고. 주먹이 빠르게 날아와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숙였다. 또 다른 발길질이 그의 갈비뼈를 찼다. 그는 방역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약간 몸을 흔들었다.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어떻게든 사라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결국 소년들은 흥미를 잃었다. 한 명이 그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다른 한 명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살던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이 괴물아. 그들은 음악을 크게 틀고 차를 몰고 사라졌다. 진우는 한동안 땅바닥에 넘어진 채 떨고 있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한쪽 눈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한쪽 솔기가 찢어진 자루를 집어들고 쏟아진 몇 개의 병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는 절뚝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오전 늦게. 그는 시내 중심가에 거의 다다랐다. 이제 보도는 쇼핑백을 든 사람들, 스무디를 마시는 대학생들, 이해하지도 못하는 벽화를 찍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진우는 연석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통을 샅샅이 훑었고 그의 자루는 발견물 하나하나에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그는 낡은 모퉁이 서점 근처에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무리를 보았다. 그곳은 도시에서 몇 안 남은 중고 서적을 파는 곳 중 하나였다. 잊힌 시간의 냄새가 나는 먼지 쌓인 양장본과 누렇게 변색된 문고판 책들이 가득한 곳. 두꺼운 안경을 쓴 늙은 서점 주인은 책장 정리에 여념이 없어 밖의 소동을 눈치채지 못한 채 가게 안쪽에 서 있었다. 9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3명이 나무 계단 옆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성냥갑에서 성냥개비를 하나씩 꺼내 불을 붙이고 있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아이들은 깍소리를 지르며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성냥을 떨어뜨렸다. 한 아이가 건물 가장자리를 향해 불붙은 성냥을 던졌다. 진우는 가던 길을 멈췄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불꽃이 마른 나무잎에 닿아 연기를 피우는 것을 지켜봤다. 불꽃이 사그라들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는 바닥에 떨어진 빈 성냥갑을 발견하고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어쩌면 이 종이 상자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냥갑을 들어올려 상표를 찡그리며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희미하게 무언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보았다. 열린 서점 문 너머. 누군가 난로 옆에 너무 가까이 쌓아둔 책 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작았지만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의 심장이 멎었다. 다른 누구도 알아차리기 전에 그는 성냥갑을 떨어뜨리고 연기를 향해 달려갔다. 영희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서점 내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검은 손가락처럼 천장을 기어다니며 소비할 것을 찾고 있었다. 진우는 앞으로 달려나가 팔을 휘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유모차를 밀던 한 여자는 그를 힐끗 보더니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를 멀찍이 돌아 지나갔다. 진우는 공포에 갈라진 목소리로 계속해서 외쳤다. 불이 안에 아이가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불. 하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의 옷은 더러웠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어깨의 맨폐지 자루는 그가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늘 그렇듯 최악을 가정했다. 그가 약에 취했거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든 그 원인이 목격자가 아닌 바로 그 자신일 것이라고. 그는 다시 서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연기는 너무나 짙어져 차가운 유리에 입김이 서리듯 창문을 뿌옇게 뒤덮고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쓰러진 책장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작은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제 불길은 커튼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탐욕스럽고 빠르게 위로 타올랐다. 진우의 심장이 귓가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제발 저러다 저 아이 죽겠어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미친 놈이네. 그리고는 진우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그 부딪힘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끊어버렸다. 진우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턱을 굳게 다물고 땅바닥에 자신의 자루를 내던졌다. 그리고 곧장 문을 통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벽처럼 그를 덮쳤다. 연기가 발톱처럼 그의 눈과 목을 핥히어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욱한 영이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소리쳤다. 얘야, 괜찮아. 아저씨가 갈게. 그때 그는 아이를 보았다. 무거운 나무 책장 끝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물은 그 위로 깨끗한 길을 내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겨우 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재빨리 기어가 책장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이미 오전에 맞아서 성하지 않은 그의 손은 불에 그슬린 나무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폐가 타는 듯한 기침을 심하게 한 뒤 양팔로 아이를 감싸고 힘껏 당겼다. 책장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생겼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한 팔은 아이의 다리 밑에, 다른 한 팔은 등 뒤에 감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에 매달렸고 작은 손은 진우의 해진 옷깃을 파고들었다. 이제 열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불길이 가까이서 바닥을 핥으며 딱딱 소리를 냈다. 진우는 비틀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가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누군가 그를 알아차렸다. 길 건너편의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아직 안에 사람이 있어. 진우는 기침을 하며 문 밖으로 나왔다. 그의 재킷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아이는 크고 생생한 소리로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마다 휴대폰을 들어 놓고 하며 서로에게 무언가 떠들어댔다. 서점 주인은 뛰쳐나와 보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횡설수설했다. 소방관들이 군중을 해치고 들어왔다. 한 여자가 진우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받으려 했지만 그는 아이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경찰이 왔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은 이미 수갑에 손을 얹고 있었다. 진우는 잿더미로 얼룩진 뺨을 한 채 멍하니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일어서 손 잘 보이게 들고.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깜박였다. 아닙니다. 제가 구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가게에서 뛰쳐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이걸 들고 있었지. 한 경찰관이 보도블록에 떨어진 빈 성냥갑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당신 건가? 그건 제가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냥을 제발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돌아서 진우는 망설이며 물집 잡힌 손을 들어 보였다. 제발요. 제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요. 경찰관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세게 수갑을 채우며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진우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목이 메인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아를 위한 두려움이었다.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는 속삭였다. 딸이 기다려요. 저 돌아가야 합니다. 뻔한 소리. 한 경찰관이 중얼거렸다. 또 약에 취한 놈이 하는 헛소리겠지. 그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구한 아이는 이미 담요에 쌓인 채 구급차 뒷좌석에 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 아무도 진우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손에 난 화상 자국이나 입술의 피를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는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그를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넣었다. 문이 쾅 닫히자 진우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서아야, 도시 저편. 해는 더욱 낮게 기울어 공원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다리 아래의 방수포는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안에서 서아는 혼자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희미해지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자 상자는 여전히 그녀의 담요 밑에 있었다. 그 안의 동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모든 밤처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서 밖 진우가 물집 잡힌 손바닥과 셔츠에 말라붙은 피를 한 채 구금실에 홀로 앉아있는 동안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자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워하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그저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으며 기다리는 얼굴이. 하지만 그는 차가운 강철문 뒤에 갇혔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도시가 그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들도록 버려졌다. 경찰서 유치장 천장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윙윙거리며 좁은 공간을 창백한 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진우는 딱딱한 벤치 끝에 앉아 있었다. 손목은 마침내 풀렸지만 수갑이 조여왔던 자리는 붉고 쓰라렸다. 손바닥은 여전히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텅 빈 시선은 눈앞의 콘크리트 벽 너머 아주 먼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아야, 몇 분에 한 번씩. 그는 가슴속에서 그 이름의 소리를 살아있게 하려는 듯 나지막이 딸의 이름을 속삭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딸이 저 바깥 어딘가에 혼자 있다는 것, 아마도 무서워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빠로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약속을 한 남자로서. 한 젊은 경찰관이 그의 간방 앞을 지나가다 안을 힐끗 보고는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다. 진우는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에게 질문을 던졌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말하려 애썼다. 불을 보았다고,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아이가 갇혀 있었다고, 성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부터 이야기는 이미 쓰여 있었다. 신문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책상 너머에 앉은 두 명의 형사 중 나이 든 쪽은 그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진우 씨, 맞죠? 주소는 없습니다. 진우가 간신히 대답했다. 집이 없다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유죄 낙인을 찍는 듯했다. 직업은 병이나 종이 같은 거 줍습니다.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서점 근처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훔칠 거라도 있었나?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아이가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당신 말고는 아무도 못 봤다는 아이들 말입니까? 다른 형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빈정거렸다. 불은 왜 질렀죠? 돈이라도 훔치려고. 아닙니다.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다. 나이든 형사가 책상 위로 빈 성냥갑을 툭 던졌다. 이건 당신 주머니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변명해 보시죠. 그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주웠습니다. 종이니까 팔 수 있을까 해서. 그의 느리고 더듬거리는 말투는 그의 말을 더욱 신빙성 없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서 단어들이 제대로 조합되지 않았다. 서에 대한 걱정이 모든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그를 다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냈다. 문이 닫히는 차가운 쇳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한은 지금쯤 배가 고플 것이다. 무서워서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성모병원 4층. 진우가 불길 속에서 구해낸 아이는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지훈, 7살. 부동산 재벌이자 자선사업가이며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이선우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아이는 가벼운 화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폐에는 아직 연기가 남아있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몸을 숙였다. 얘야, 들리니? 내 말 들리면 눈 좀 깜빡여 볼래. 지우는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름이 뭐니? 왕자님, 쉰 목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지훈.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 지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담요 가장자리를 살짝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불이 났어요. 책장이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누가 도와줬는지 기억나? 누가 지훈이를 구해줬지? 아이의 눈이 약간 커지며 갑자기 초점이 선명해졌다. 네, 어떤 아저씨요? 그 아저씨는 더러웠어요. 사람들이 아저씨한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저를 꺼내줬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옆에 서 있던 주치의와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지우는 기억을 더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기침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빠처럼 저를 안아줬어요. 간호사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모아졌다. 혹시 그 아저씨가 불을 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아이는 이제 더 힘주어 말했다. 불은 뒤쪽에서 시작됐어요. 제 친구들이 성냥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도망갔어요. 주치의는 즉시 병실 밖으로 나가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 안에 그 진술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보고되었다. 또 다른 20분 후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이미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유치장 안, 진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위협적이지 않은 첫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우 씨.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간방 밖에 서 있었다.
그의 어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진우는 확신이 서지 않는 채 천천히 일어섰다. 네, 서울지검의 김영준 검사입니다. 당신이 구조한 아이의 공식 진술을 방금 받았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눈을 깜빡였다. 아이가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 주었다고요. 진우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 아이가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을 낸 것이 아니며 화재는 친구들의 실화였고 당신은 도움을 주려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도 아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우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희망이라는 것을 아직은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럼 저 이제 갈 수 있습니까? 그가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검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네, 갈 수 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열쇠를 들고 돌아와 감방문을 열었다. 그중 그를 체포했던 나이든 경찰관은 진우의 시선을 피했다. 다른 한 명은 마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듯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의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원, 방수포 텐트, 다리 밑에 차가운 땅,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밤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경찰서 문을 나섰다. 한 고위 간부가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지만 그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그의 다리는 타는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본능보다 더 깊은 무언가, 약속, 사랑, 그리고 오직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는 단 한 사람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는 순수한 필요에 이끌린 사람처럼 그는 골목과 교차로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의 걸음은 절뚝거렸지만 빨랐다.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리는 갈비뼈의 통증도 화끈거리는 손바닥의 상처도 그의 발걸음을 늦추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서아, 그의 딸.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이 소용돌이쳤다. 서아가 울고 있다면 누군가,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그 생각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넌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도심을 지날 때 그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의 찢어진 옷과 멍든 얼굴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상관없었다. 그는 목적지가 있었다. 집으로 가고 있었다. 마침내 공원에 이르렀을 때 그의 가슴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조여왔다. 만약 그녀가 사라졌다면,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리 아래 그들의 텐트가 있던 익숙한 장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낡은 방수포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딸을 보았다. 서아는 텐트 입구에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낡은 곰 인형 위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얇은 외투는 지퍼를 끝까지 올렸지만 아이는 추위에 가늘게 떨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깊이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기다림에 지쳐 잠시 쓰러진 듯한 모습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이 순간이 꿈일까봐, 자신이 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거칠고 물집 잡힌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에 얹었다. 서아야. 아이는 움찔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딸이 그를 보았을 때 그 작은 얼굴은 반초 동안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그러고는 그 작은 팔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서아는 온 힘을 다해 그의 가슴에 자신의 작은 몸을 밀착시켰다. 아빠, 돌아왔구나. 아이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우리 딸. 그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수시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 절망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딸의 작은 온기를 느끼며 딸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서아는 뒤로 물러나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멍과 화상 자국, 그리고 극심한 피로를 보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내 생일이야. 그 한마디에 진우의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렇다. 생일, 약속.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클로 딸의 뺨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아주었다. 응, 우리 아직 시간 있어. 그날 밤 그들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꼭 껴안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차들의 희미한 소음을 들으며 느리고 규칙적인 숨을 나누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우주는 다시 한번 온전해졌다. 그리고 아주 먼 곳,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한 부유한 남자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의 길과 진우의 길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서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진우 역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얇은 담요 아래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찾았다. 해가 조용히 떠올라 공원의 잔디와 달이 밑에 갈라진 콘크리트 위로 길고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진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잠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아는 그 옆에 앉아 어젯밤 남겨둔 작은 빵 조각을 먹고 있었다. 아이는 별말 없이 그저 아빠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찌그러진 과자 상자를 열고 동전들을 손바닥에 쏟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동전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숫자를 셌다. 2만 5천 원이. 아니, 잠깐만. 그는 말을 멈추고 상자를 흔들어 다시 한번 셌다. 모자라네. 그가 중얼거렸다. 서아가 그를 쳐다보았다. 괜찮아. 아빠. 진우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동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빠가 사준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야. 알아. 서아가 그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아빠 엄청 노력했어. 그 분홍색 반짝이는 리본 달린 거 사주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그거 보고 좋아했잖아.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했어. 하지만 괜찮아. 내년 생일에 사면 되지.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괜찮아. 아빠가 돌아왔잖아.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진우는 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고 서아는 그가 기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동전 몇 개가 상자 밖으로 굴러갔지만 둘 중 누구도 그것을 주우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언덕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길고 어두운 코트를 입은 한 남자와 두꺼운 초록색 재킷을 입은 작은 남자아이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진우는 몇 번 눈을 깜빡였다. 남자아이가 낯이 익었다. 박진우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진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네, 접니다만.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지훈이고요. 어제 선생님께서 제 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진우는 남자아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그를 보며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제가요. 진우가 물었다. 그 아이 괜찮습니까? 네, 선생님 덕분에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잠시 미소 지었다가 이내 얼굴을 굳혔다. 경찰들은 제가 나쁜 짓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이선우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진실을 알게 됐고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누구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갇혀 있는 걸 봤고, 그래서 믿습니다. 이선우가 말했다. 그리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따님에게요. 서아가 올려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선우는 서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아가씨. 이름이 뭐니? 서아요. 서아 양, 우리 집은 아주 크고 안전한 곳인데 혹시 두 분이 잠시 와서 머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대게요 진짜. 진말입니까?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만이라도요. 따뜻한 음식과 푹신한 침대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학교도 알아봐 드릴 수 있고요. 진우는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너 가고 싶어. 서아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한번 가볼까?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서아는 내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 듯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는 철제문을 지나 넓은 잔디밭과 크고 하얀 창문이 달린 높은 집 앞에 멈춰 섰다. 마치 그들이 가게 창문을 통해 훔쳐보던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곳이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한 냄새가 났다. 한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조명과 잘 개어진 수건이 있는 손님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진우는 침대 위 담요에 손을 얹어보았다. 부드럽다. 그럼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이선우는 부엌에서 진우와 함께 앉았다. 지훈이는 근처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진우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늘이 따님 생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선우가 말했다.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네, 서아 양이 지훈이에게 말해줬다더군요. 진우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제가 딸에게 드레스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분홍색에 반짝이는 게 달린 거요. 노력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이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은 아버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공원에서 같이 춤춰주기로 약속했는데 서아 양은 아직도 그러고 싶어 합니다. 이선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일어나 복도로 걸어갔다. 몇 분 후, 아까 그 아주머니가 하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상자를 서아 앞에 내려놓았다.
서아가 진우를 쳐다보았다. 열어봐도 돼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딸 어서 열어봐. 서아는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다. 아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안에는 부드러운 분홍색 청아 반짝이는 허리띠, 그리고 등 뒤에 묶는 리본이 달린 바로 그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아이는 숨을 헐떡였다. 그거야. 진우는 양손으로 입을 가렸다. 가게에 있던 바로 그 옷. 이선우는 문가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어 기쁩니다. 서아는 아빠를 보았다. 나 내일 이거 입어도 돼. 진우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아기 마음껏 빙글빙글 돌아도 돼. 다음 날 아침 공원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서아는 새 드레스를 입고 잔디밭 위에서 양팔을 벌린 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치맛자락이 그녀 주위로 떠오르자 아이는 큰 소리로 웃었다. 진우는 근처에 서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서아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빠, 나랑 춤춰.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아빠는 어떻게 추는지 잘 모르는데 그가 수줍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서아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춤을 추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춤이었다. 아빠와 딸은 햇살 아래서 바람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춤을 추었다. 아빠가 지킨 가장 위대한 약속 위에서